하고 싶은 말이 조금 늘어났는데 일단 먼저 개요를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엑셀도 같이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 먼저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우리나라가 저는 지금 진짜로 망하는 길에 거의 들어섰다. 얼마 전에 쿠작트인가요? 지금 조회수가 1,000만 회가 넘어갔더라고요. 대한민국은 끝났다 하는데 이제 거기 댓글 보면 이런 식이에요. 쿠르츠 게작트가 약간 살짝 리버테리한 느낌 들면서 약간 현실 파악은 잘하면서 리버럴 느낌도 좀 나거든요. 대안 제시하는 거 이런 거 보면 좀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도 적어도 통계는 어느 정도 잘 써요. 근데 댓글에 이런 댓글이 있어요. 크루츠 게작트 영상 중에서 이렇게 답도 없이 끝났다. 어차피 답이 없다. 이런 영상은 처음 봤다. 15분 내내. 근데 정말로 현실이라고 봅니다. 제가 전기세 관해서 조금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문재인 정부 정도까지만 해도 이런 선동이 너무 많았어요. 뭐냐? 2019년에 IEA의 공식 자료입니다. 이게 비정기적으로 IEA가 OECD 국가의 전기요금 이런 걸 비교해요. 근데 최근에 지금 공개되어 있는 게 2019년 거고 OECD의 가정용 전기요금의 평균이 킬로와트 아워당 보통 얘기해 200원입니다. 200원. 근데 한국은 이 중에서 가장 싸요. 116원.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전기를 쓰고 있는 게 대한민국 가정용 요금입니다. 그런데 산업용 요금을 보면 이렇습니다. OECD 평균이 킬로와트 아워당 120원이에요. 보면 일단 이걸 알 수 있어요. OECD가 가정용 요금에 공급하는 전기요금보다 산업용 요금이 평균 얼마나 싸죠? 40%나 쌉니다. 40%나 싸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산업용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아워당 107원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특징이 뭐냐? 가정용 요금이랑 산업용 요금이랑 차이가 거의 안 나요. 그리고 OECD의 선진국들이죠. 선진국들의 산업용 요금 사이에 비교를 해보면 아주 저렴한 건 아닙니다. 산업용 요금이 보시면 이쯤에 있어요. 한국이 평균보다 약간 싸요. 보시면 재밌는 게 미국 전기 요금이 우리나라 전기 요금보다 더 쌉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한국의 산업용 요금이 가정용 요금보다 약간 싸냐 하면 팩트예요. 약간 쌉니다. 그런데 한국의 산업용 요금이 가정용 요금보다 지나치게 싸서 무슨 시민들한테는 더 엄청 비싸게 돈을 걷어내고 회사들한테는 대기업들한테는 싸게 공급하냐. 사실 그렇진 않아요. 모든 나라가 산업용 요금을 굉장히 싸게 공급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산업용 요금 싸게 공급 안 합니다. 근데 문제는 자, 킬로와트당 107원 이렇게 하던 게 8원 전 이런 저런 문제들 때문에 가격이 지금 최근에 킬로와트당 106원, 107원 하던 게 지금 182원까지 올라갔습니다. 182원까지. 왜 그렇냐 해보면 원전은 전기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단가가 킬로와트당 60원밖에 안 해요. 지금은 50원, 60원밖에 안 해요. 근데 LNG 지금은 뭐 석탄, 태양광 발전 이런 데 투자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평균 단가를 높일 수밖에 없어요. 싼 에너지원을 지금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것들을 엄청나게 이상한 데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000배를 곱해서 메가와트 아워당으로 보면 18만 2천 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근데 미국이 지금 산업용 요금이 얼마냐? 12만 원이에요. 우리나라보다 한 30% 쌉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현대제철이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루이지애나주는 얼마냐? 메가와트 아워당 8만 원이에요. 이 충격적이에요. 저는 이 정도인지는 몰랐거든요. 차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전기요금이 절반보다도 더 싸요. 절반이 9만 원이니까요. 근데 지금 요금이 한 7.8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루이지애나주는 전기를 어떻게 공급하고 있냐면 원자력이 한 20% 공급하고요. 또 미국은 셰일 혁명을 통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지금 트럼프가 마음껏 천연가스를 퍼내라 그런 규제를 없애고 나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천연가스랑 원자력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이 단가가 이렇게 쌉니다. 우리나라 절반보다 더 싸요. 그래서 지금 현대제철이 왜 루이지애나 주로 가냐 하면 지금 제철소의 산업은 현대제철 이런 데서의 산업은 전체 제품을 만드는 거에 원가의 한 20, 30%가 전기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건비 한 20, 30% 주고요. 그리고 전기료 한 20, 30% 들어가고 철강의 원자재에도 20, 30% 들어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딱 남는 돈이 한 10%좀 남았어요. 그게 우리가 영업이익이 한 10% 남았습니다. 근데 전기료가 20, 30% 하던 게 전기료가 2배 올라가지고 4, 50%가 돼버렸어요. 적자가 나는 거예요. 전기료가 2배 비싸지니까 적자가 나는 겁니다.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만 막 영업이익이 76% 날아가고
포스코까지 미국 공장에 투자를 검토하는 거죠. 그래서 뭐 누가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관세 전쟁 때문에 미국에 가는 거다. 그것도 이제 맞겠죠. 미국 안에다가 공장을 지어라고 하니까. 근데 또 하나 더는 어차피 한국에서 지금 수익이 안 납니다. 어차피 이럴 바에는 빨리 한국을 떠났어야 됐는데 마침 잘 됐어요. 마침 떠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정에서는 이래요.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하면 발전 단가가 굉장히 쌉니다. 그런데 석탄 발전이나 LNG 발전, 다른 방식으로 발전을 하면 전기 발전 단가가 굉장히 비싸요. 뭐 풍력, 태양광 뭐 이런 것들은 원자력에서 만드는 전기료보다 한 두세 배 비쌉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적자가 너무 많이 쌓이고 있어요. 저는 에너지 분야에서도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우리나라 기업이 지금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생산하는 곳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복지와 나누는 사회보장제도를 이야기하는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지금 베네수엘라로 가고 있다 이런 거고 또 하나 더 다시 제가 엑셀을 타이핑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엑셀 작업을 좀 했거든요. 뭐냐면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미뤘습니다. 수지 균형점이라고 하는 거는 작년에 정부가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보험료 20%를 내야 소득 대체율을 40%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원래 보험료를 20%를 냈어야 지금 현재 소득 대체율을 약속받을 수 있는데 보험료를 9%밖에 안 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정도를 받으려면 월급에 20% 냈어야 되는데 9%밖에 안 냈습니다. 그러니까 낸 돈 대비 과도하게 한 두 배 정도 더 받고 있죠. 보험료율 9%였으면 대략 소득 대체율을 한 20% 받았어야 됐습니다. 근데 20%가 아니라 우리는 40%를 약속받고 있어요. 낸 돈의 두 배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걸 보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 얼마 전에 나온 공개된 자료를 보니까 650만 원 내고 1억 2천만 원을 받아가셨는데 낸 돈의 거의 20배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아직 살아 계시다면 매년마다 더 받고 계십니다. 아니, 근데 두 배를 더 받는다더니 왜 20배를 더 받냐?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게 왜냐면 이유가 재평가율이라는 개념과 그리고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연금을 매년 올려주는 개념이 있다고 하는 거를 국민연금공단에 가면 여러분 아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988년도에 내가 월급이 만약에 100만 원이었다. 그럼 2024년, 2025년에 수급할 때, 처음 수급하게 될 때, 내가 월급 825만 원 기준으로 납부했다고 인정을 해줘요. 근데 다른 사적 연금은 이렇게 낸 돈을 막 8배, 9배, 인플레이션 고려해서 뻥튀기 해주는 사적 연금은 없습니다. 이것까지 고려해주면 수익이 안 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도별 재평가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내가 낸 돈이 1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2.429배에서 243만 원을 낸 거라고 계산을 해줘요. 굉장히 관대한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첫 해 내가 연금을 받기 시작했으면요. 매년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큼 연금액을 복리로 늘려줍니다. 첫 해에 내가 100만 원 연금 받았다. 그러면 그 다음 해에는 104만 원. 또 복리로 7.5% 상승해서 115만 원, 116만 원, 120만 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복리로 쫙 올라가요. 인플레이션을 다 고려해가지고 더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적 연금을 가입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적 연금은 그런 거 없어요. 65세부터 내가 만약에 월 40만 원 받기로 약속됐다. 그러면 40만 원, 66세에도 40만 원, 67세에도 40만 원 계속 40만 원 받습니다. 실질적인 그 가치는 떨어지죠. 40만 원의 가치는. 하지만 더 늘려주지 않아요. 왜냐? 마찬가지예요. 더 늘려주면 이게 무조건 적자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많이 주는 것처럼 약간 가입자들한테 조금 눈속임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거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예시로 2000년에 태어난 한 청년이 있다고 칩시다. 지금 한 25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뭘 가정했냐?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이나 월급이 매년 상승하는 건 4% 상승한다라고 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돈을 넣어놨잖아요. 그러면 국민연금 기금이 투자 수익률을 매년 5% 낸다라고 가정했어요. 인플레는 4%고요. 투자 수익률은 그것보다 높게 5%로 꾸준히 우리가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봤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먼저 2025년에 연금을 이 친구가 가입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2025년, 이거 올해예요. 올해에 이 친구의 월급이 얼마냐?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보험료율이 9%죠. 자, 그럼 이 친구가 월급의 9%인 27만 원을 12개월 내면 324만 원을 올해 납부하게 됩니다. 324만 원을 납부하게 돼요. 그리고 이 친구가 나중에 65세 때부터 수급을 개시받는다고 칩시다. 65세 때 처음으로 돈 받게 돼 있어요, 지금은. 자, 그러면 65세 기준으로 월급이 지금 매년 4% 상승했죠. 2025년에 내가 원래 월급 300만 원 내고 낸 돈. 자, 이거를 얼마로 환산해 주는지 한번 봅시다. 재평가율 개념을 쓰는 거예요. 내가 당시에 300만 원 월급이었고요. 낸 돈은 324만 원이었어요. 324만 원이었어요. 재평가율이 40년 동안 4%가 누적돼가지고 쌓인 게 4.8배, 480%로 쳐줍니다. 그래서 내가 월급을 300만 원으로 2025년에 벌었지만 내가 연금 첫 수급하는 2065년도에는 내 소득을 월 1,440만 원으로 환산을 해줘요. 그리고 내가 실제로 낸 돈은 324만 원을 내가 올해 냈잖아요. 근데 얼마를 냈다고 쳐주냐면 1,556만 원을 냈다고 쳐줍니다. 이게 재평가율이라는 개념이에요. 내가 실제로 낸 돈은 324만 원이지만 1,560만 원을 냈다고 환산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재평가율입니다. 재평가율 개념이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소득 대체율이 실제로는 지금 40%죠. 정확히는 지금 올해 41.5%입니다. 한번 41.5%라고 계산해 볼게요. 40년 가입 기준으로 소득 대체율이 41.5%면 내가 올해 한 해 낸 거에 대해서 소득 대체율은 40을 나눠야 돼요. 1.04%의 소득 대체율이 이제 나한테 적립이 됐어요. 쭉 적립이 됐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내가 받게 될 돈이 얼마인가? 자, 계산해 보면요. 첫 해에는 월 15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받으면 180만 원이에요. 그 다음 해에는 16만 원 받아요.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4%니까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매년마다 첫 해 받은 돈에 비해서 4%씩 늘려서 줘요. 복리로. 16, 17 쭉쭉 해서 지금 국민연금이 가정하고 있는 게 25년 수급이거든요. 기본 수명 25년 수급. 그래서 65세부터 받으면 89세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90살에 죽는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대략 이렇게 가정됩니다. 그러면 첫해 내가 65살 때는 17만 원 받는데 죽기 직전에는 38만 원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총 받는 돈이 얼마냐 하면 첫 해에 180만 원 받았고 쭉쭉 쌓여가지고 25년간 7,500만 원쯤 받습니다. 그러면 자, 낸 돈은 아까 전에 32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받은 돈이 얼마냐? 7,500만 원 해서 낸 돈의 한 23배쯤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낸 돈의 한 20배쯤 받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25살 때 내가 딱 300만 원 냈습니다. 근데 나중에 노인이 돼서 내가 받아가는 돈은 한 7,500만 원 정도 받아가게 돼 있어요. 굉장히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현재 안에서. 수익률이 23배 되죠. 복리 수익률이 대충 한 6% 나옵니다. 자, 그리고 2001년생인데 이 친구가 25살에만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이 친구는 64세에도 돈을 낼 수 있겠죠. 64세. 64세에 낸 돈에 대해서는 어떤 효과가 나냐 하면요. 64세에 대해 내가 지금처럼 월급이 매년마다 4%씩 우리나라 국민의 월급이 상승한다. 그러면 2064년도에 국민들의 평균 월급은 1,385만 원입니다. 복리로 곱해본 거예요. 자, 그러면 보험료가 9%일 때 해당 연도에 내는 보험료는 1,500만 원을 납부해야 돼요. 1,500만 원 납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2065년도에 수급 개시하기 시작하죠. 한 달에 받는 돈이 얼마냐? 자, 이것도 소득 대체율 41.5%로 계산해 볼게요. 40%. 소득 대체율이 지금처럼 41.5%라면 월 15만 원을 받아요. 그리고 쭉 복리가 올라갑니다. 받는 돈이 얼마냐 하면 총 7,500만 원을 받아요. 보험료 납입금이 1,500만 원이었어요. 근데 내가 25년 동안 받는 돈은 7,500만 원이라서 수익률이 한 5배가 납니다. 25년 동안 내가 낸 돈의 한 5배를 받아가는 거예요. 복리 수익률이 한 13%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효과가 나냐 볼게요. 수지 균형점이라는 이런 거예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처음에 낸 돈이 324만 원이라고 했죠. 이거를 내가 노후 될 때까지 쭉 40년 동안 국민연금기금이 수익률을 굴려줍니다. 수익률 지금 제가 5% 가정했어요. 쭉 올려주다가 이제 빼가는 돈도 있어요. 매년마다 이제 우리가 연금액을 빼가는 거예요. 했을 때 내가 2090년까지 살아서 이거를 평균적으로 이때까지 내가 받아간다고 하면
2090년에 딱 둘이 10%까지 맞아 떨어져야 돼요. 맞죠? 근데 지금은 얼마가 1년 가입한 거에 대해서 적자가 얼마나 냐면 마이너스 5,500만 원이 납니다. 자, 일종의 이게 계좌 누적 잔액이 내 지갑이에요. 2065년까지 2천만 원이 쌓았는데 쭉쭉쭉 25년간 빼주다 보니까 마이너스 5,600만 원이 나왔어요. 적자가 난 거예요. 적자가. 자, 이거를 조정을 해야겠죠. 얼마로 하면 돈이 맞을까요? 25%. 소득 대체율 25% 하니까 내가 낸 돈을 수익률 쭉 굴리다가 하다가 하면 평균 수명까지 달면 약간 맞습니다. 24%? 23%? 하면 대략 맞네요. 지금처럼 내면 소득 대체율 23%를 주면 대략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투자 수익률이랑도 관련이 있어요. 투자 수익률을 만약에 제가 4.5%를 준다. 어떻게 되냐? 여전히 적자예요. 투자 수익률이 4.5%를 복리로 주면요. 소득 대체율 수지 균형점이 23%가 아니라 20%? 20%도 적자네요. 19%도 적자네요. 18%? 18%쯤 돼야 적자가 안 납니다. 이렇게 투자 수익률이 약간 바뀌는 거에 대해서도 차이가 엄청나게 돼 있어요. 64세 때 납부한 돈에 대해서는 이것도 한번 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25세 때만 1년 연금 내는 게 아니라 64세 때만 1년 연금 내는 게 아니라 25세부터 64세 중에 우리가 이거를 어느 기간 동안 내기 때문이에요. 자, 64세는 연금을 굴릴 시간이 없었죠. 바로 이제 깎입니다. 쫙 깎여 나가기 시작해요. 자, 근데 소득 대체율을 내가 23%로 주면 어떻게 될까? 하면 내가 9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적자예요. 20% 줘볼까요? 적자예요. 18%? 여전히 적자예요. 16%쯤 돼야 적자 안 납니다. 소득 대체율을 16% 정도 줘야 적자가 안 나요. 투자 수익률을 5% 가정했을 때. 마찬가지로 투자 수익률을 약간 건드리면 이게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왜냐? 자, 이거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중에도 돈이 천만 원 쌓여 있잖아요. 낸 돈이. 여기 투자 수익률이 계산이 됩니다. 투자 수익률을 약간 낮추면 4.5%로 낮추면 약간 적자네요. 16%예요. 15.5%? 15%? 15%쯤 해야 적자 안 납니다. 자,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을 4.5%로 가정했을 때는요. 몇 년도에 내가 넣는 돈인지에 따라서 약간 다르지만 소득 대체율이 15%에서 18%쯤 돼야 적자가 안 나요. 그럼 내가 평생 25살부터 64세까지 40년 동안, 근데 이런 사람 잘 없긴 하죠. 근데 40년 동안 내가 이제 평균적으로 쫙 냈다고 칩시다. 내가 쉬지 않고 냈다고 칩시다. 소득 대체율 40% 약속받으면서 투자 수익률은 4.5% 가정했어요. 자, 그러면 25살에 내가 낸 돈이 324만 원, 26살에 내가 낸 돈이 337만 원, 쭉 낸 돈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적으로 납부한 돈은 얼마냐? 40년간 납부하면 3억 1천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월급이 매년마다 쭉 상승하는 거예요. 평균 월급이. 인플레 때문에. 그러면 자, 내가 실제로 낸 돈은 3억 1천만 원을 냈어요. 근데 매년마다 투자 수익률이 굴러가잖아요. 그것까지 고려했을 때 65세가 됐을 때 내가 낸 돈은 3억 1천만 원이지만 국민연금기금이 4.5%의 투자 수익률을 내주면 내 계좌에 들어가 있는 돈은 얼마냐? 6억 6천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좀낸돈 한 2배 좀 넘게 연금 계좌 안에 들어가 있어요. 네, 약간 수익률을 굴려줬다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그래도 네, 내가 3억을 냈는데 6억 6천만 원만 굴려주고 내가 이 돈만 받을 수 있어도 땡큐예요. 사실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를 뭐 지금 몇십억 받아가겠다고 하면 좀 곤란한 거죠, 사실. 자, 근데 이걸 봅시다. 자, 제가 18.3% 소득 대체율 계산한다고 해봤는데 지금 올해 같은 41.5%를 가정해 볼게요. 어떻게 돼버리냐. 자, 이 사람이 3억 1천만 원을 냈어요. 국민연금기금이 투자 수익률 굴려서 6.6억 원으로 만들어줬어요. 근데 내가 받아가는 돈이 첫 해에 내가 월 600만 원을 받아갑니다. 소득 대체율이 41.5%라면요. 그 다음에는 4% 증가해서 622만 원 월 받아갑니다. 그래서 첫 해에 7천만 원 받아가고 두 번째에 합치면 1억 5천만 원 받아가고 쭉쭉쭉 받아가요. 얼마를 받아가냐? 89세가 될 때까지 30억 원을 받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국민연금기금이 열심히 투자를 굴렸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우리가 3억을 내서 국민연금기금이 만들어준 돈은 6억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약속대에서 받아가는 돈은 30억을 받아갑니다. 30억을. 자, 투자 수익률 계산해 볼까요? 내가 받아가는 돈은 29억 8,700만 원. 내가 낸 돈은 얼마냐면 보유 납입금이 3억 1천만 원이었어요. 낸 돈은 몇 배를 받아갔냐면 낸 돈의 10배를 받아갔네요. 네. 그렇게 해서 자, 이 한 사람이 가입한 것 때문에 연기금이 손해를 본 게 얼마냐? 이 정도로 손해봤어요. 자, 처음에 이 사람이 젊을 때 열심히 냈죠. 맞아요. 열심히 내가지고 그래프가 조금 잘못되어 있네요. 플러스 20이 돼야 되는데 이거 플러스 20으로 봐야 됩니다. 2020년부터 내가 내기 시작해서 2090년 이때까지 우리가 돈이 딱 0원으로 맞아떨어져야 돼요. 2090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20년을 잘못 시프트했어요. 이 그래프가 지금. 자, 그러면 내가 죽을 때 내가 낸 돈에 대해서 열심히 굴렸다가 내가 낸 것만큼 딱딱딱 받아가서 평균 수명 때 내가 딱 죽으면 이게 내가 후세대한테 빚을 안 떠넘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낸 거에 대해서 소득 대체를 너무 약속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자 나는 거예요. 자, 한번 바꿔볼게요. 얼마쯤 소득 대체율을 받아야 우리가 미래 세대한테 빚을 안 떠넘기는가? 20%로 해볼게요. 20%? 20%로 해도 적자를 얼마 떠넘기죠? 4억을 떠넘깁니다. 한 사람당. 한 사람당이에요, 이게. 근데 1,000만 명이잖아요. 한 사람이 빚을 4억씩 만든다. 1,000만 명이 얼마죠? 4천조에 4천조. 소득 대체율 20%줄 수 없어요. 18%를 줘볼게요. 여전히 적자예요. 1억 원의 적자를 떠넘깁니다. 미래 세대한테. 17%를 줘볼게요. 이제야 아주 약간 적자 들어옵니다. 투자 수익률을 우리가 최근에 높게 가정하자고 하잖아요. 공격적으로 투자하자고. 아, 근데 저는 그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투자 수익률 어떻게 올릴 건데요? 굉장히 무책임한 주장이에요. 투자 수익률 그래도 5.5%를 가정하면요. 소득 대체율 18% 줘도 흑자네요. 19% 줘도 흑자입니다. 20% 줘도 흑자.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을 잘 굴릴 수만 있다면요. 근데 아까 전에 이미 서동민 회계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죠. 돈을 떼기 시작할 때는 수익률이 안 나요. 특히 공격적인 투자는. 절대 수익률 안정적으로 5.5%, 6%못 얻어냅니다. 그래도 된다고 가정하면 22%, 23%. 23% 정도 되네요. 23.2%? 하면 적자 나기 시작하네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9% 내면요. 우리가 상당히 좋은 가정을 해도 소득 대체율 23% 이상 줄 수 없어요. 하나만 제가 더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험료를 13% 주자고 올리게 돼 있잖아요. 13%. 이거에 대한 수지 균형이 맞는 소득 대체율이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13% 해볼게요. 13%. 우리가 지금 보험료를 이제 13%씩 월급의 13%를 내자고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원래 투자 수익률 4.5% 기준에서는 소득 대체율 얼마 줄 수 있냐? 26% 주면 적잖아요. 25% 적자네요. 한 24.5%, 24% 정도를 줘야 적자 같나요? 그리고 투자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고 가정해보죠. 5.5% 정도 투자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소득 대체를 얼마까지 높일 수 있냐? 꽤 비현실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도 뭐 30%도 버틸 수 있네요. 31%, 32%, 33% 정도를 줄 수 있네요. 소득 대체율. 물론 이게 인플레 월급 상승률 가정과 투자 수익률 가정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져요. 생각보다 많이 달라지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노무현 정부 때 그나마 소득 대체율 40%까지라도 원래 70%를 약속한 구간들이 있습니다. 진짜 많이 줘요. 낸 거에 대해서 막 몇십 배를 줘요. 지금 우리나라는 소득 대체율이 40%였어요. 근데 보험료가 9%밖에 안 됐습니다. 한 사람이 가입하면 적자가 얼마나 죠? 한 사람 9% 내고 40% 받는다. 한 사람당 적자가 22억씩 나요. 한 사람당 적자가 22억. 자, 그러니까 보험료를 올리자. 네, 이해 갑니다. 보험료를 올리자. 자, 한 사람당 적자가 이제 8억으로 줄었어요. 자, 이렇게 해도 적자입니다. 근데 이번에 국민연금이 무슨 짓을 한 거냐면 소득 대체를 43%로 올렸어요.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적자가 8억이 아니라 13억 이렇게 나요.